그거랑 똑같은 거 우리 집에 있어요. 자네 어머니 이름이 어찌 되나? 야, 저 말 믿지 마. 거죽이야. 왜 하나? 오직 나만 당신을 지켜줄 수 있어. 동감이야. 저는 절대 아닙니다. 새벽 4시 서울역 뒤편 골목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서진은 낡은 트럭 포장마차 앞에서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죠. 38배 나이지만 손등은 이미 50대처럼 거칠었고 허리는 아침마다 삐걱거렸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8살 딸 다온이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엄마, 오늘은 떡볶이 몇 개 팔 것 같아? 트럭 뒤편 좁은 공간에서 다온이가 숙제 공책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서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글쎄다,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많이 팔릴 거야. 그럼 치킨도 사줄 수 있어? 응, 이번 주말엔 꼭. 거짓말이 아니길 바라며 서진은 냄비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옆 포장마차에서는 정만식이 벌써 닭꼬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52살의 만식은 언제나 서진에게 친절했죠. 무거운 식자재를 날라주고 가끔은 반찬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서진 씨, 오늘 국물 끓이는 거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서진은 정중히 거절했지만 만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조금 길었고 친절은 때때로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서진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골목에서 적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온아, 아저씨가 어제 군고구마 구웠는데 먹을래? 네, 감사합니다. 다온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구마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남편이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3년 가해자는 잡히지 않았고 보상금도 한 푼 없었습니다.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었죠.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이제 설거지 도와줄까? 아니야, 넌 그냥 앉아있어. 엄마가 다 할게. 서진은 딸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포장마차 장사가 고되어도 손님들의 면박이 아파도 다온이의 웃음 하나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모녀는 서로 기대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죠. 위태롭지만 따뜻한 그들만의 작은 세계였습니다. 저녁 7시 포장마차에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능숙하게 떡볶이를 볶아내며 주문을 받았죠. 그때 포장마차 앞에서 서성이는 소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외로워 보였어요. 저기, 떡볶이 한 접시 얼마예요? 소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가격을 말해줬지만 소년은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현금이 없는데 카드는 안 되나요? 미안한데 여기는 현금만 받아. 소년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배가 고픈 게 분명했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그냥 먹어. 다음에 돈 있을 때 주면 돼. 정말요? 감사합니다. 소년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트럭 뒤편에서 숙제를 하던 다온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어요. 오빠, 이름이 뭐예요? 윤지후, 너는? 한다온이요.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두 아이는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떡볶이를 먹으며 다온이와 학교 이야기를 나눴죠.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온이에게 또래 친구가 생긴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옆 포장마차에서 닭꼬치를 굽던 만식이 슬쩍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질투인지 불쾌함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만식은 서진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 씨, 저 애는 누구야? 돈도 없으면서 먹이는 거야?
만식이 투덜거리듯 물었습니다. 서진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그냥 배고픈 것 같아서요. 애가 뭘 알겠어요. 너무 착하게 살면 손해만 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만식의 목소리에는 묘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저 웃으며 넘겼죠. 지우는 떡볶이를 다 먹고 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꼭 돈 갚으러 올게요. 천천히 와도 돼. 조심히 들어가. 지우가 떠나고 나서 다온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우 오빠 좋은 사람 같아. 다음에 또 오면 좋겠다. 그래, 그럼 좋겠네. 서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만식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죠. 사흘 후, 날씨가 유난히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은 목도리를 단단히 감고 떡볶이를 볶고 있었어요.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목도리가 자꾸 흘러내렸죠. 그때 서진의 옷깃에 달린 작은 브로치가 드러났습니다. 반원 모양의 자개 브로치였는데 은은한 빛깔이 참 아름다웠어요. 지우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그 브로치 어디서 났어요? 우리 할아버지 서재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응? 이거 엄마한테 물려받은 건데. 서진은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간직하라고 주신 물건이었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할아버지 거는 반쪽인데 아줌마 거랑 합치면 동그라미가 될 것 같아요. 지우의 말에 서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일렬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포장마차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열자 흰 머리의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비싼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반갑게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노신사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서진 쪽을 바라봤죠. 그의 시선이 서진의 브로치에 멈췄습니다. 순간 노신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브로치 어디서 났습니까? 노신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당황하며 대답했죠. 어머니한테 받았는데요. 노신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진의 브로치와 똑같은 모양의 하지만 반쪽만 있는 작의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노신사가 조심스럽게 두 조각을 맞춰보자 완벽한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남수의 딸. 노신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은 혼란스러웠어요. 남수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당신 어머니 성함이 혹시 박미선입니까? 네, 맞는데요. 노신사는 명함을 꺼내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은성그룹 윤태산 명예회장. 서진은 그 이름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재벌 회장이라는 건 신문에서나 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와주십시오. 당신 아버지에 대해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만식이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해 있었고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서진은 다온이의 손을 꼭 잡고 은성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드나드는 사람들은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서진은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고 다온이는 작년에 산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화려한 건물 앞에서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엄마, 여기 정말 큰 회사네. 응, 긴장하지 마. 우리 당당하게 들어가자.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명예회장실로 안내받은 서진은 넓은 복도를 걸으며 숨이 막혔어요.
이런 곳에 올 일이 평생 없을 줄 알았거든요. 회장실 문이 열리고 윤태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옆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앉으세요. 서진과 다온이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산은 서류를 펼치며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당신 아버지 이름은 한남수였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였죠. 우리는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남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죠. 남수는 당신 어머니 박미선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의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했어요. 남수가 가난했기 때문이죠. 결국 미선 씨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남수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한남수의 친딸입니다. 미선 씨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임신한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수도 저도. 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생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친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었죠. 남수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도 당신의 존재를 몰랐어요. 하지만 유언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미선에게 내 아이가 있다면 모든 걸 그 아이에게 물려달라고. 태사는 서류를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부동산 문서, 주식 증서, 통장 사본들이 가득했어요. 이 모든 게 당신 것입니다. 남수가 평생 모은 재산이죠. 그리고 이 브로치는 남수가 미선 씨에게 주려고 했던 약혼 선물이었습니다. 반쪽은 제가 간직하고 있었고요. 서진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아버지가 자신을 이토록 사랑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다온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괜찮아. 다온아, 엄마는 괜찮아. 그 순간 회장실 밖 복도에서는 만식이 서 있었습니다. 경비에게 막혀 들어가지 못했지만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을 똑똑히 봤죠. 서진이 서류를 받는 모습, 태산이 그녀를 대하는 존중 어린 태도, 만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여자가 재벌이 된다고? 말도 안 돼. 며칠 후 역 골목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서진이 포장마차를 준비하는데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벌 회장이랑 친척이래. 완전 대박 아냐? 근데 진짜일까? 포장마차나 하는 사람이 돈 많이 받았다던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겠지. 서진은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사람들의 시선만 달라졌어요. 어떤 이는 시샘하고 어떤 이는 비아냥거렸죠. 편하게 지내던 이웃들이 갑자기 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만식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어요. 서진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네, 무슨 일이세요? 만식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재벌들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이용하다가 버리거든. 내가 세상 경험이 많아서 아는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윤 회장님은 아버지 친구셨고, 친구? 진짜 친구였으면 진작에 찾아왔겠죠. 왜 이제 와서 나타났겠어요? 뭔가 속셈이 있는 거예요. 만식의 말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서진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예의상 듣고 있었어요. 나는 서진 씨 편이에요. 여기 골목에서 3년 넘게 같이 있었잖아요. 힘들 때도 내가 도와줬고 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서진 씨를 아는데. 감사하긴 한데요. 제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식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친절이 아니라 집착처럼 느껴졌죠.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예요. 나쁜 길로 가지 말고. 만식이 서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진은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저 바쁘니까 이만 가볼게요. 서진이 돌아서자 만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질투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자신의 호의가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날 밤 은성그룹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 남편의 뺑소니 사건을 재조사하던 중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어요. 법무팀장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고 당일 화물차 기사와 통화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정만식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만식 씨요? 서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옆에서 친절을 베풀던 그 사람이 남편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니요. 계좌 추적 결과 사고 직후 만식 씨가 화물차 기사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내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같은 도박장을 드나들었던 기록도 나왔고요. 서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온이가 엄마 손을 잡으며 물었죠. 엄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만식은 3년 동안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서진 옆에 있었던 겁니다. 친절한 척하면서 도우려는 척하면서 사실은 죄책감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아니, 어쩌면 죄책감조차 없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틀 후 은성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법무팀이 모든 증거를 펼쳐놓았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넘겼어요. 통화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도박장 출입 기록, 그리고 복원된 CCTV 영상까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3시 만식 씨가 화물차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14분이었고요. 법무팀장이 녹취록을 보여줬습니다. 서진은 그 내용을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형님, 그 일 해주면 내가 빚 다 갚아줄게. 그냥 실수처럼 치면 돼. 누가 알겠어? 진짜 괜찮을까? 사람 다치면 어떡하고.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형님은 도망만 가면 돼. 서진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죽던 그날 만식은 모든 걸 계획했던 겁니다. 왜냐고요? 법무팀은 그 이유도 밝혀냈죠. 만식 씨는 서진 씨를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상인들 진술에 따르면 서진 씨 남편을 질투했고 여러 번 시비를 걸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을 죽인 거예요?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사고를 조장하고 도주를 도왔습니다. 법적으로는 살인방조죄가 적용될 겁니다. 서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3년 동안 만식은 서진 옆에서 친절을 베풀며 죄책감을 숨겼던 거예요. 아니, 죄책감보다는 소유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을 제거하면 서진이 자신에게 올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근 며칠간 만식 씨가 다온 양 주변을 배회한 기록이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거나 학원 가는 길을 따라간 목격담도 나왔고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까지 노린다는 말이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호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만나겠어요. 얼굴 보고 따지고 싶어요. 위험합니다. 그 사람 상태가. 괜찮아요. 경호원 데리고 갈 테니까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억울하게 살았던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역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식은 평소처럼 닭꼬치를 굽고 있었죠. 서진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진 씨, 오늘은 일찍 왔네? 떡볶이 준비 도와줄까? 만식 씨, 우리 좀 얘기해요. 서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만식의 웃음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낌새를 챈 듯했죠. 무슨 얘기? 남편 뺑소니 사건요. 당신이 다 알고 있었죠? 만식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빠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증거 다 나왔어요. 통화 기록, 송금 내역, 전부 다요. 만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의 눈빛이 점점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그래서 어쩔 건데? 만식의 목소리는 비틀려 있었습니다.
이성이 아니라 집착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죠. 나는 서진 씨를 진심으로 좋아했어. 근데 그 남편이란 놈은 뭐야? 술만 처먹고 돈도 못 벌고 서진 씨한테 집만 되는 놈이었잖아. 그게 당신이 판단할 일이에요? 남의 가정에 손대도 된다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나는 서진 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어. 그놈만 없었으면 우리 잘 살 수 있었다고. 당신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 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집착이 깨진 사람의 절규였죠. 그래, 미쳤어. 미친 거 맞아. 근데 이제 와서 재벌 만나서 잘 살겠다고? 나는 어떡하고? 당신 일은 당신이 책임져야죠. 법대로 처벌받을 거예요. 서진이 돌아서려는 순간 만식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안 돼. 넌 내 거야. 내가 3년 동안 지켜본 거라고. 손 떼요. 그때 학교에서 돌아오던 다온이가 골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낯선 남자에게 붙잡혀 있는 걸 본 다온이는 소리쳤죠. 엄마. 만식은 순간 다온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눈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다온아, 우리 여기서 떠나자. 아저씨가 너랑 엄마 지켜줄게. 싫어요. 엄마, 저 아저씨 무서워요. 다온이는 뒤로 물러났지만 만식은 다온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죠. 내 딸 손 떼. 서진은 만식을 밀쳐내려 했지만 만식이 훨씬 힘이 셌습니다. 만식이 서진을 거칠게 밀치자 서진은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 순간 다온이가 엄마를 감싸려다 포장마차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으악! 다온이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은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딸이 다친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죠. 다온아, 다온아. 바로 그때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골목으로 진입했습니다. 윤태산의 경호원들이었어요. 법무팀이 미리 대기시켜둔 거였죠. 경호원들이 재빨리 만식을 제압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 올 때까지 꼼짝 마. 만식은 바닥에 눌린 채 절규했습니다. 서진아,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날 이렇게 만든 거라고. 서진은 다온이를 꼭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남편 죽은 거 알고도 숨겼지? 3년 동안 우리 곁에서 웃으면서 다 알고 있었잖아. 왜 우리를 지옥에 버려뒀어? 주변에 모여든 상인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만식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다온이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서진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같았어요. 만식은 경찰에 체포됐고 그의 절규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나는 사랑했어.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집착이었고 욕망이었고 광기였을 뿐이었죠. 석 달 후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상인들, 그리고 서진과 다온이가 앉아 있었어요. 만식은 수갑을 찬 채 피고석에 앉아 있었죠. 한때 친절하던 그 얼굴은 이제 수척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검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통화 녹취록, 계좌 이체 내역, 도박장 출입 기록, 복원된 CCTV 영상. 모든 증거가 만식의 범행을 명확히 증명했어요. 화물차 기사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는 이미 모든 걸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정만식은 피해자의 남편을 질투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조장했고 범인의 도주를 방조했습니다. 또한 3년 동안 진실을 숨긴 채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재판장이 만식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만식은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집착이 남아 있었어요. 나는 서진 씨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남자보다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었어요.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다고요.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만식은 계속 말을 이어갔죠. 근데 왜 나한테 기회를 안 줬어요? 재벌 양반들한테는 가면서 왜 나한테는? 그만하십시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이 허락하자 서진은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한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집착이었고 욕심이었어요.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남편이 죽고 나서 3년 동안 우리는 지옥에서 살았어요. 당신은 그걸 알면서도 매일 웃으며 다가왔죠. 친절한 척하면서 사실은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었는데도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일 용서할 수 없는 건 제 딸까지 해치려 했다는 거예요. 8살짜리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아이의 아빠를 빼앗고도 모자라서 아이까지 다치게 했잖아요. 만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정만식은 살인방조죄, 도주방조죄, 아동학대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공범인 화물차 기사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만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어요. 다온이가 엄마 손을 꼭 잡았죠.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야? 응, 다 끝났어.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역 뒤편 골목에는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열었어요. 엄마 손 국물떡볶이, 한남수 재단일 호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한부모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자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놀이방이 함께 있는 곳이었어요. 서진은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를 볶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좁은 트럭이 아니라 넓고 깨끗한 주방이었죠. 옆에서는 다른 한부모 엄마들이 함께 일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놀이방에서는 다온이와 지우가 장난치며 놀고 있었어요. 지우 오빠, 우리 진짜 가족 같지? 응. 할아버지도 그러셨어. 우리는 이제 가족이래. 두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블록을 쌓았습니다. 일이 끝난 저녁 서진은 자개 브로치를 품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나란히 있는 2개의 묘비, 한남수, 그리고 서진의 남편 묘였죠. 서진은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평생 저를 지켜봐 주셨죠. 그리고 당신 미안해요. 당신이 죽고 나서 진실을 몰라서 많이 헤맸어요. 이제야 제대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서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뒤돌아보니 다온이가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서진은 미소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사랑, 딸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가족들. 모든 게 서진에게는 새로운 삶이었죠. 역 골목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고 그곳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